2025년 11월 16일 폴란드 북부 철도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스파이 17명이 체포됐고 나토는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쟁의 냄새가 짙어지던 그날 밤 새벽 2시 미 육군 퇴역 장성 데이비드 마이어스는 폴란드 외곽 도로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적을 뚫고 전진하는 수십 대의 검은 실루엣. 그것은 레오파르트도 에이브람스도 아니었습니다. 포신 위에 새겨진 두 글자. 그 순간 30년 전장의 경험을 가진 노장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브리셀의 장군들이 비웃던 바로 그 이름. 이제 러시아가 두려워하기 시작한 그 기계. 새벽의 공기마저 얼어붙은 그 시간. 유럽의 운명을 바꾼 철의 행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전 세계를 뒤흔든 그날의 진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11월 16일 폴란드 북부 철도가 폭발했습니다. 러시아 스파이 17명이 체포됐고 나토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전쟁 직전입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저는 폴란드 도로 위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그게 모든 걸 바꿔놨죠. 저는 데이비드 마이어스입니다. 미 육군 장성 출신이고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자랐습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직접 지휘했고 나토 합동사령부에 파견되어 폴란드와 독일 전선을 수없이 오갔죠. 제 전문 분야는 전차전과 기갑전 교리입니다. 나토 합동기갑운용 매뉴얼을 공동 집필했고 미 국방대학에서 전차전 교리 연구과정을 지도했습니다. 지금은 유럽안보전략연구소 개건 교수로 있습니다. 평생 전쟁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새벽 폴란드 북부 철도망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사고처럼 보였죠. 하지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정보국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된 스파이 조직원 17명을 체포한 겁니다. 폴란드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 위기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토는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저는 연락관 자격으로 바르샤바로 급파됐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이 느껴졌죠. 군용 차량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고 병사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전운의 냄새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걸프전 직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랬고 이라크전 전야의 쿠웨이트가 그랬습니다. 전쟁은 총성보다 먼저 공기로 찾아오는 법이죠. 폴란드군 사령부에 도착하자 상황실은 이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북동부 국경 지역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고 장교들은 암호화된 무전으로 끊임없이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작전 참모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장군님, 야간 경보령이 발령됐습니다. 북동부 전선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대규모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처음엔 러시아군의 기습 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측입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저는 폴란드군 장교와 함께 바르샤바 북동쪽 도로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희미한 어둠 속이었죠.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라디오에선 암호화된 교신음만 간간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도로 위로 길게 이어진 검은 실루엣들이었습니다. 처음엔 트럭 행렬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차였습니다. 수십 대의 전차가 야밤의 도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동하고 있었죠. 엔진음은 놀라울 정도로 낮았고 그 속도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빨랐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기갑부대를 봐왔지만 이런 이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달빛이 순간 구름 사이로 새어나왔을 때 장갑에 반사된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시야에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포탑 측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K2라는 표시였죠. 한국 전차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도입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대규모로 실전 배치될 줄은 몰랐습니다. 옆자리에 폴란드 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찰 위성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동 시간과 경로는 철저히 비밀입니다. GPS도 차단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이었죠. 통신은 완벽하게 암호화됐고 각 전차 간 간격은 정확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이런 짜임새 있는 야간 기동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차량 라디오에서 짧은 명령이 흘러나왔습니다. 암호명이었죠. K-블랙 이동 개시. 목표 바르미아 전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폴란드는 방어가 아니라 공세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바르미아 전선은 칼리닝그라드와 가까운 최전방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가장 경계하는 지역이죠. 검은 실루엣들은 계속 이동했습니다. 포신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의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전쟁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르지슈 기갑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북동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죠. 폴란드 제15기 계여단이 K2 전차를 정식으로 배치받은 첫 부대였고 나토 참관단 자격으로 현장 검증을 맡게 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전차가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를 능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죠. 훈련장에 도착하자 이미 K2 전차들이 일렬로 정렬해 있었습니다. 검은 장갑에 낮게 깔린 포탑, 그리고 길게 뻗은 포신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기갑병들이 전차 주변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파견 나온 기술진들이 옆에서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전차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장갑의 마감 처리, 포탑의 회전 구조, 심지어 현가장치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기갑여단장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 전차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본 어떤 전차와도 다릅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군인들은 새 장비를 받으면 늘 그런 말을 하죠. 하지만 곧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K2가 사격 위치로 이동했고 목표물은 약 2km 떨어진 모의 전차였습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고 그 순간 포성이 울렸습니다. 그 반동은 공기마저 흔들었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반동 제어가 완벽했습니다. 포신이 발사 직후에도 거의 흔들리지 않았고 전차 자체도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2초 후 목표물이 정확히 명중됐다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배우고 가르쳐온 기갑 교리의 기준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차는 발사 후 재조준에 최소 5초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K2는 달랐습니다. 포신이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하고 있었죠. 폴란드 장교가 제 옆으로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헌터킬러 시스템입니다. 지휘관과 사수가 각각 독립적으로 조준할 수 있죠. 지휘관이 다음 목표를 탐색하는 동안 사수는 현재 목표를 격파합니다. 실시간으로 전장 데이터가 공유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전투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이동 중 사격이었죠. K2가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목표물을 포착하고 사격했습니다. 목표 포착에서 발사까지 걸린 시간은 3.2초였습니다. 레오파르트 2보다 40% 빠른 속도였죠. 그리고 명중했습니다. 완벽하게 명중했습니다. 저는 참관 단석에서 일어나 훈련장 가까이로 걸어갔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기갑병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K2의 고유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자기 전차를 폭풍이라 불렀고 다른 병사는 번개라고 했죠. 한 젊은 병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 전차를 타고 있으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전차가 이렇게 불리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차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가족처럼, 동료처럼 여겨지는 전장은 처음이었죠. 훈련이 끝나고 저는 폴란드 기갑여단장과 함께 작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러시아가 두려워해야 할 차례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전장의 판도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나토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K2 전차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다. 이것은 작전 개념 자체를 바꾸는 무기체계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폴란드는 K2 전차 180대를 북동부 전방 기지에 완전히 배치했습니다. 나토 정보국은 러시아 측의 반응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고, 사흘 후 우리는 러시아 군 정보국의 내부 보고서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K2 전차의 고해상도 위성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아래 붉은 밑줄이 그어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K2는 기존 전차 교리의 붕괴 요인이다. 러시아군은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이 정도 규모의 최신의 전차를 이렇게 빠르게 배치할 줄 몰랐던 거죠. 다음 페이지에는 러시아군 전력 분석팀이 작성한 비교 평가표가 있었습니다. T-72, T-90 계열 전차와 K2를 항목별로 비교한 표였죠. 열상 장비, 야간 작전 능력, 기동 속도, 반응 시간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K2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K2의 70km 기동력은 러시아 전차들보다 30% 이상 빠른 속도였습니다. 현대 기갑전에서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저는 나토 전략 분석실로 돌아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직접 돌려봤습니다. 폴란드 북동부 지형을 기반으로 양측 기갑부대가 충돌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죠. 시뮬레이션을 3번 반복했고 결과는 매번 비슷했습니다. K2 부대는 빠른 기동력으로 러시아 기갑부대를 포위하거나 측면을 돌파했습니다. 현대 기갑전에서 속도는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먼저 적진에 도달하고, 먼저 사격 위치를 선점하고, 먼저 타격한 후 빠르게 이탈하는 것. K2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은 추격당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죠. 며칠 후 나토 암호통신 감청팀이 흥미로운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군 내부 통신에서 이제 우리가 추격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는 겁니다. 칼리닝그라드 주둔 러시아 기갑부대 지휘관의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폴란드군의 새로운 전차는 우리의 기존 대응 매뉴얼로 상대할 수 없음. 교전 시 아군이 방어적 입장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음. 공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나토 동부전선 사령부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차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폴란드의 K2 배치 이후 동부전선의 역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명백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프랑스군 참모총장도 동의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방면 러시아군의 훈련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고 국경 인근 정찰 활동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켜고 말했습니다. K2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전쟁 철학의 변화입니다. 적이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진짜 전력이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영국군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토 동부전선은 이제 공포가 아니라 확신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흘 후 폴란드 국방장관이 바르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국방장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K2 전차 덕분에 폴란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어가 아니라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그 발언은 유럽 전역에 울려 퍼졌고 다음 날 주요 언론들은 폴란드의 새로운 자신감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노르웨이, 체코, 루마니아 등이 잇따라 폴란드 모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나토 본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그것은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서방의 마지막 방패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30년 군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전까지 저는 늘 미국과 유럽의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서 목격한 K2는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날 이후 한 나라의 이름을 다르게 발음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 그 이름은 이제 신뢰였고 유럽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중심이었습니다. K2에 대한 확신이 퍼져나가는 동안 나토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열린 정례 안보회의에서였습니다. 독일군 고위 장교 한 명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프랑스군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레오파르트보다 낫다고요? 데이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군 장교까지 가세했습니다. 훈련장 성과와 실제 전장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묵묵히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우려가 완전히 근거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K2는 아직 실제 전투를 경험하지 않았죠. 훈련장에서의 성과가 아무리 뛰어나도 진짜 전쟁은 다릅니다. 포탄이 날아오고 병사들이 죽어가는 전장에서도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하다고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전방 사령부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칼리닝그라드 방면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위성 정찰 결과 러시아 기갑부대 2개 대대가 국경 쪽으로 이동 중이었고 폴란드 제15기 계여단에 야간 전투 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드디어 실전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폴란드의 어두운 하늘이 보였고 멀리서 전차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려왔습니다. K2들이 전방으로 이동하는 소리였죠. 저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요? K2가 진짜 서방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전쟁은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의지와 용기, 그리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로 가득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방 기지로 향했습니다. 폴란드 기갑병들이 K2에 올라타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두려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한 폴란드 장교가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이미 준비됐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다른 장교가 옆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회의가 아니라 포신으로 말하겠습니다. 브뤼셀의 장군들이 믿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우리만 믿으면 되니까요. 당신들만 믿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이런 결의를 가진 병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사들은 언제나 이겼죠. 오후 3시 전방 정찰대로부터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기갑부대 확인. 접촉까지 12km.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12km. 그것은 단순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과의 거리였고 역사가 다시 쓰이는 거리였습니다. 사령부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올랐고 붉은 점들이 폴란드 국경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이었습니다. 폴란드 기갑여단장이 무전기를 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부대 전투 태세. K-블랙 교전 준비. K2들의 엔진음이 한층 높아졌고 포탑이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령부 밖으로 나가 전차들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장갑이 오후 햇살을 받아 무겁게 빛나고 있었고 길게 뻗은 포신들은 북쪽을 향해 일제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는 걸.
K2가 진짜인지 제가 옳았는지 한국의 기술이 정말로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 12km 앞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차보다 인간을 믿기로. 그리고 그 인간들이 조종하는 K2를 믿기로 말이죠. 무전기에서 정찰대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거리 10km. 러시아 부대 계속 접근 중.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전장은 결국 말이 아니라 결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폴란드 병사들의 눈빛은 전쟁보다 뜨거웠습니다. 새벽 3시 40분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기갑부대가 폴란드 국경 근처로 진입했고 교전 거리는 2.4km였습니다. 사령부의 모든 스크린이 붉은색으로 물들었고 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순간이었죠. 폴란드 기갑여단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격 개시. 그 순간 첫 포성이 울렸고 전장은 하얀 섬광으로 물들었습니다. K2의 포신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왔고 포탄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사령부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죠.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2초 후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목표 명중. 러시아 전차 2대 격파 확인.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지휘관 명령 후 첫 사격까지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착 오차는 30cm 이내였죠. 러시아 전차 2대가 즉시 격파됐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정밀하고 냉정하고 완벽한 수술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K2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사격 직후 포탑이 즉시 회전하며 다음 목표를 향했고 5초 만에 두 번째 포성이 울렸습니다. 또다시 명중이었습니다. 헌터킬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지휘관이 다음 목표를 탐색하는 동안 사수는 현재 목표를 격파하고 실시간으로 전장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배운 전차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의 실시간 관제센터에도 영상 피드가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K2의 열상 영상이 떠 있었고 자동 보고 음성이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K2 명중률 98%. 열상 탐지 완벽. 반응 속도 기준치 초과. 프랑스 대표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독일 장교는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아까 회의에서 그렇게 의심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전방 기지에서는 폴란드 기갑병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미에츠, 포미에츠. 폭풍이라는 뜻의 폴란드어였습니다. 그들은 K2를 폭풍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가 전차 위로 올라가 포탑을 두드리며 힘껏 소리쳤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다. 다른 병사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K2는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의 이름이었고 폴란드의 자부심이었으며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통신기를 천천히 내려놓고 한참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전투를 봤지만 이런 전투는 처음이었습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은 제대로 반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K2의 속도와 정확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죠. 교전 시작 15분 만에 러시아 기갑부대는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사령부 밖으로 나가자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전장을 비추기 시작했고 멀리서 K2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포신은 여전히 북쪽을 향하고 있었고 검은 장갑은 이슬에 젖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의 승리가 아니라는 걸. 이건 신념의 증명이었고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폴란드 기갑여단장이 제 옆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브뤼셀의 장군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건 브뤼셀만이 아닙니다. 세계 전체에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폴란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날 저는 봤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를 구하는 순간을. 그 한 발이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K2는 사격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발포했습니다. 폴란드의 하늘이 새벽빛으로 물들 때 저는 전쟁의 신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나토는 침묵했고 오직 한국의 포성만이 유럽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러시아군이 2차 기갑 공세를 전개했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 대대 규모의 기갑 부대가 동시에 움직였고 드론 폭격과 미사일 공격이 함께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전방 기지 일부가 타격을 받았고 사령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보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장교들은 급히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2 부대가 배치된 전방 3개 중대가 적의 포위망에 갇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번엔 신중했습니다. 첫 전투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한 거죠. K2의 사거리 밖에서 미사일과 포격으로 보급로를 차단했고 드론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탄약 보급이 끊겼습니다. 무전으로 들려오는 현장 지휘관의 목소리는 긴박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틴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전투는 7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K2 전차들은 제한된 탄약으로 버텨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사령부 스크린에는 포위된 중대들의 위치가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주변을 러시아군 부대가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자전 장비를 동원해 전장 전파를 교란하기 시작한 겁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사령부와 전방 중대 간의 연결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스크린의 녹색 점들이 하나둘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지도 위의 점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무력감이 엄습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어스 장군,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고 바랍니다. 저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회의실에 있던 독일 장교가 침통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을 잃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폴란드 후방 포병진지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호마르 K 발사 준비 완료. 저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마르 K.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폴란드가 K2와 함께 도입한 무기였죠. 30대의 로켓 발사대가 후방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폴란드 포병 지휘관이 무전기를 들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목표 좌표 입력 완료. 전 발사대 준비. 발사.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대의 발사대에서 동시에 로켓들이 불을 뿜으며 날아올랐습니다.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로켓들이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전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사령부 밖으로 뛰쳐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수백 개의 별들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 같은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탄착까지 2분.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하지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연속적인 폭발음이 전장을 뒤흔들었고 땅이 진동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위성 영상에는 러시아 기갑부대 집결지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탄착 위치 오차는 0.5km 이내였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러시아 기갑대의 절반이 붕괴됐습니다. 10분 후 기적처럼 통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전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K-블랙 3중대. 생존 확인. 반복합니다. 생존 확인. 저는 무전기를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령부 안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장교는 서로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연기에 가려진 전선에서 K2 한 대가 서서히 전진해 오는 게 보였습니다. 포신 위엔 태극기와 폴란드 깃발이 함께 나부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두 깃발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철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념이었다. 전선이 무너질 뻔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고 호마르 K라는 이름은 구원이자 복수였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전투를 봤지만 이런 부활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전쟁은 인간이 아니라 의지가 이긴 겁니다. 밤새 이어진 긴장과 혼란이 거치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드론 영상이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시작했고 사령부 스크린에 하나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파괴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들은 모두 불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연기 속에서도 여전히 포신을 하늘을 향해 들고 있었고 병사들은 전차 위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불사조가 잿더미에서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대의 K2가 천천히 카메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갑에는 포탄 자국이 여러 개 있었지만 관통되지 않았고 무한 궤도는 여전히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결심의 형상이었습니다. 연기 속에서도 그 포신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시간의 포위 공격을 견뎌낸 강철의 의지였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는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실시간 영상이 유럽 각국 방위본부로 전달되자 회의실에 모인 모든 참모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국방장관, 프랑스 합참의장, 영국 국방부 차관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이틀 전 K2를 의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독일 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존경의 순간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마이크를 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K2는 검증됐습니다. 실전에서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영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폴란드가 보여준 것은 무기의 성능만이 아닙니다. 신뢰의 힘입니다. 회의실은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고 그 침묵은 어떤 박수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이틀 후 폴란드 전방 기지에서 특별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과 폴란드 장교들이 함께 K2 옆에 서서 전차를 점검하는 모습이 세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장갑의 손상 부위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고 폴란드 장교는 그 옆에서 꼼꼼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신뢰의 언어로 말이죠. 한 기자가 그 장면을 포착해 이렇게 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전차는 한국의 기술이자 폴란드의 의지입니다. 두 나라가 함께 만든 평화의 상징입니다. 저는 사령부에서 그 뉴스를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동맹의 형태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나누는 것. 기술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함께 만드는 것 말이죠. 국제 여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서방 언론들은 한국 무기를 가성비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저렴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대안이라는 뉘앙스였죠. 하지만 폴란드 전투 이후 표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CNN은 특집 방송에서 신뢰의 무기고 코리아라는 제목을 달았고 BBC는 유럽의 새로운 방패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도이체벨레는 K2 효과, 동유럽 안보 판도를 바꾸다라는 심층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K2 전차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노르웨이 방송은 자국의 K2 도입 계획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체코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폴란드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는 즉시 한국 방산 업체와 접촉을 시작했고 에스토니아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나토 본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전차는 세상을 지키려는 의지의 결정체였다. 그 문장을 남긴 후 저는 오랜만에 군인으로서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오른손을 들어 경례했습니다. 제가 경례한 대상은 폴란드도 나토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승리는 함성보다 조용했습니다. 그게 진짜 전쟁의 끝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하늘보다 먼저 깨어난 것은 인간의 의지였고 세계는 한국을 배웠으며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목격했습니다. 폴란드 전투 이후 유럽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르웨이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K2-54대 도입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오슬로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체코도 뒤를 이었습니다. 프라하 국방부는 폴란드 모델이 체코의 미래라며 K2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까지 잇따라 한국 방산과 접촉했습니다. 폴란드 모델이 나토 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 폴란드 일간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와서 세상을 바꿨다. 말이 아니라 기술로, 약속이 아니라 신뢰로. 바르샤바 거리에는 K2와 태극기를 함께 그린 벽화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폴란드 어린 학생들은 미술 시간에 태극기와 폴란드 독수리 문양을 함께 그렸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가 가장 좋은 예시였죠. 그해 가을 폴란드와 한국은 K2 공동 생산 라인 완성을 발표했습니다. K2PL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르샤바 근교에 세워진 공장 개소식에는 양국 대통령이 참석했고 저도 나토 대표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를 둘러볼 때 한국 기술자와 폴란드 노동자가 함께 전차를 조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일하고 있었고 작업장 벽에는 한글과 폴란드어로 안전수칙이 나란히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폴란드에 왔을 때 저는 한국 무기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미국과 유럽의 무기만이 최고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한 단어만 울립니다. 존경.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고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몇 달 후 영국 국방백서가 발표됐습니다. 표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안 스탠다드, 방산 협력의 새로운 기준. 영국 국방부는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의했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고 독일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폴란드 한 초등학교에서 보내온 그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 속에는 K2 전차가 있었고 그 위에 태극기와 폴란드 독수리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리아. 우리를 지켜줘서. 저는 그 그림을 받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결국 남는 건 이런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폴란드 북부 전방 기지 언덕에 올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평원 너머로 K2 전차들이 정렬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포시는 낮춰져 있었고 바람은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의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전투는 존경을 배우는 전투였다. 30년 군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승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는 이곳 폴란드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승리란 다시 싸우지 않아도 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두렵게 만드는 것.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신뢰로 이기는 것. 그게 코리아가 보여준 길이었습니다. 저는 언덕 위에서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제 군인의 마지막 경례는 한국을 향했습니다. 코리아. 이제 그 이름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의지를 가진 나라가 이길 것입니다. 그 시작은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